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익률 3자리 이상을 달성했다고. 반도체 기업 좋죠. 근데 내 피부에 투자하고 좋아지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오늘 또 저희가 금융의 연금술 이야기도 하고 뭐 반도체 그리고 코스피 이야기도 하는데 그거 아세요? 코스닥이라는 시장이 있대요. 네? 코스닥이라는 시장이 진짜요? 있대요. 그런 우와. 시장이 있답니다. 그건 뭐 닭 파는 시장인가요? 모르겠네요.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대요. 아이, 근데 지금 네. 정부에서도 코스닥 뭐 활성화 정책을 내놓네 뭐 이런 이야기들은 하고는 있는데. 그렇죠. 치킨 맞아요. 맛있으니까. 네, 드립이 안 치킨입니까? 먹히면 먹힐 때까지 프라닭 같은 이제. 겁니까? 네. 중소형주에 과연 기회가 올 것인가. 그러니까 왜 진짜 개인 투자자들마저도 이제는 못 버티겠다. 코스닥 중소형주 팔아서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쫓아가자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중소형주 어떻게 볕이 들 수 있을까요? 작년에도 한 6월, 8월인가? 한 2달 정도? 2달밖에 없었다는 게 참 반짝. 슬픈 일이긴 한데 예, 반짝 좀 그 대형주 기고 요 중소형주 좋을 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중에도 그럴 때가 올해에도 뭐 몇 번 있을 거예요. 그냥 뭐랄까 현재 겪고 있는 상황 자체를 하나의 레슨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관 투자자들 얘긴데 나이를 먹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포트폴리오에 전자닉스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럼 젊은 친구들은 이거 보고 굳이 저런 주식을 왜 깔고 가? 라고 생각을 하죠. 재미없는 주식. 옛날엔 그럴 수 있었죠. 예, 좋다 하더라도 애플 투 애플 비교해보면은 예. 그러면 삼성전자가 좋다 한들 얘의 어떤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을 거고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개별 주식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을 건데 삼성전자 아무리 잘해봤자 1년에 한 15% 20% 버는데 내가 골라온 좋은 주식은 1년에 50% 넘게 벌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걸 버리고 이걸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전자가 좀 한동안 한 2년 이상 기고 나면은 대부분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네. 예, 근데 전자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거일수록 얘를 팔고 이걸 사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5년에 한 번 정도 그런 사이클이 오는데 그래서 그 사이클을 한번 경험했던 좀 아재 네, 어르신 투자자라면은 그러면 좀 그래도 전자닉스 없으면 불편해 허리가 아파 약간 그런 그런 감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별 주식을 보는 분들도 개별 주식이 뭐 지난 한 3, 4년 좋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은 그 윗단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게 없었을 때 수급이 흘러내려와서 좋았던 거. 그러니까 아까 그 맨 처음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정주영 회장님의 그 조선. 네. 그 우리가 뭘 했느냐와 결과를 매치시킬 때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 세상은 그 이외에 나와는 별 관련 없는 그 여러 가지 주변 정황으로 인하여 어떤 환경이 세팅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삼저 호황 뭐 이런 걸 누렸던 것도 뭐 그 이전에 냉전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역학 관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했고 뭐 독일에 가서 또 열심히 탄건 캐고 한 우리가 열심히 한 게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바깥의 주변 환경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좋은 주식을 사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돈을 잘 벌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중소형주가 잘 갈 수 있는 주변 환경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그러했던 게 상당히 기여를 했다라는 걸 이번에 레슨으로 여기고 그래서 주변의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어떠한지를 앞으로는 계속 좀 신경을 쓰자. 내가 종목은 종목대로 보되 이런 식으로 내 의사결정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소형주 언제 반등할 거냐 이거는 아니 뭐 한 3년 버티고 있으면 내가 좋은 거 골랐으면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거 골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여기에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다면은 좀 더 주변 환경, 좀 더 큰 흐름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일상적으로 좀 신경을 쓴다라는 걸 내 의사결정의 한 요소로 포함한다. 그렇게 보완을 하면 되겠죠. 근데 또 중소형주에 대한 스터디는 평소에 또 해놔야 되고. 네,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네. 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네. 이제 장전해야지. 이제. 네. 중소형주 코스닥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추억을 하면서. 올해가 그럼 그 어떤 큰 환경들의 영향이 중소형주를 더 예전보다 더 크게 미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그럴 순 있죠. 작년에 전자닉스 많이 달렸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6배, 10배가 기본 레인지다라고 하면은 지금 다 10배는 뚫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다 왔다 하더라도 사실 이익이
3, 이 추정치가 40% 계속 늘어나 올라가니까. 버리면은 그러면은 PER이 유지가 되더라도 주가는 올라가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까지인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그래서 중소형주 얼마나 잘 될 거냐 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 앞단에서 AI가 버블이냐 아니냐 버블이라면 그리고 이게 깨진다면 어떤 트리거로 언제 깨질 거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그 두 가지 기준을 네. 시그널을 읽어야 되겠네요. 네. 또 하나가 사실 배당주도 오른 건 되게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맞아요. 뭐 은행주도 그렇고 작년 상반기까지도.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게 이제 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배당주가 더 한번 릴레이팅이 될 것인가는 어떻게 보죠? 배당 메리트. 저는 사실 이건 좀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데 네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말씀드리자면 보통은 금융회사들이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뭐 밸류업이니 뭐니 하면서 이런 이벤트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금융회사란 본질적으로 북 베이스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더 선진화되면은 브랜드 인지도, 네. 그 회사의 신뢰성 자체가 그 회사가 가진 자산이 되는 거여서 북을 까도 되는데 네. 그래서 뭐 JP모건이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그런 회사들은 북을 줄여가면서 주주환원을 해도 되는데 그래도 사업을 계속 더 성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 네. 한국의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북 기반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이든 배당이든 그런 걸 하면 할수록 북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북 기반 비즈니스를 여전히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북을 줄이면서 주주 환원을 하는 게 정말 주주를 위한 일일까? 이 질문을 던져볼 때가 작년에 이미 도래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금융주 은행 보험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과거형입니다. 근데 보통은 그 금융하면 또 3대 섹터, 세부 섹터가 있잖아요. 은행, 증권, 보험.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뭐 증권사에서 신용융자 쓰는 것도 거기서는 많이 내줄수록 돈이 되지만 자본금의 200%가 그게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자본금을 늘려야 돼요. 증자를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 회사처럼 자기 자본금을 줄여서까지 주주한테 내줄 수가 없는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의 어떤 한계를 또 고스란히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답은 성장주에서 또 찾아야 하는. 오늘 보니까 또 자동차가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 로봇 아닙니까? 로봇이죠. 네. 예. 네. 그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오늘 고민하고 있는 건데, 네네네. 그러니까 결론은 못 내렸어요. 오늘 이제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건데, 자율주행이 현대차에서 최근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수장이 바뀌시고, 포티투자 대표. 예, 그동안 수년간 해왔던 게 다 물거품이 되었다. 그러면서 좀 비판 여론이 되게 강했는데 일단 젠슨 황이 작년 말에 한국에 와서 칩을 주셨다고 해야 되나? 26만 원 판다고 네. 하죠. 돈 주고 사는 네, 거예요. 네, 돈 주고 사는 거죠. 네, 그게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국가기관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이 세 회사가 왜 끼어 있는 걸까? 사실 네이버가 인공지능 클라우드에서 글로벌리 두각을 보이던 회사도 아니고 현대차가 뭐 차세대 전기차나 자율주행에서 물론 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레거시 내연기관 회사들 중에선 잘하는 편인데 아무튼 뭔가 프론티어로 치고 나가면서 시장을 선도하는 회사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재작년 말에 삼성전자 하면 온갖 비판 여론이 네, 거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 회사들의 이 칩을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냥 뭐 치킨 먹고 기분 좋아서 준 건 아닐 거잖아요. 아까 이제 허리 아픈 거 이 얘기했잖아요. 다 내부에서는 엄청난 분석과 전략적인 결정들이 이루어져 있고 치킨 먹으면서 내가 공개할게 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전략에서 이 한국의 새 회사들이 왜 중요한 위치를 지닐까 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전자는 당연히 대만 TSMC가 가지는 그 전략적인 좀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리고 HBM도 하이닉스에만 너무 의존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네이버와 현대차는 약간 이상하잖아요. 네, 이상한데 그러면 현대차는 여기서 그 며칠 전에 젠슨황 CES 기조연설에서 자율주행 알파마요라는 자율주행 플랫폼을 발표를 했는데 현대차는 사실 포티투단 말고도 내부에서 투트랙으로 또 별도로 진행하던 자율주행 부서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정 안 되면은 외부에서 자율주행을 사오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테슬라의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이 이걸 외부에 팔지 못하는 게 카메라 위치들이 다 정확하게 지정이 돼 있고 거기서 센싱되는 외부 정보를 조합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차들의 모양이 세부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각 카메라 센서 위치가 다 다를 텐데 그럼 그거를 테슬라가 준 걸 가지고 쓰려면 커스터마이징을 또 엄청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테슬라만 치고 나가고 테슬라 말고는 중국차가 이제 자율주행 2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자율주행을 독자 개발도 안 되고 외부에서도 사오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현대차는 자율주행 이제 끝났다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자율주행 플랫폼을 팔겠다라고 하는 회사가 크게 두 군데가 있죠. 일단 하나는 구글이 있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가 있죠. 이게 오늘 들었던 생각이라서 이게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엔드투엔드를 하고 싶은 게 기본적인 목적인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센싱한 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의사 결정까지 한 방에 다 해버리는 AI 엔진에서 그걸 다 해버리는 게 엔드투엔드인 건데 근데 그걸 함에 있어서 센서의 위치라는 게 정말 중요할까? 어쨌거나 내 차의 위치와 내 차의 현재 상태와 외부 상황을 내가 추측해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파인 튜닝 하듯이. 네. 그러니까 센서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바라봤다면은 보정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불가능한 건 아니죠. 네. 불편할 뿐이죠. 네. 그리고 결국은 내 센서가 어디에 부착돼 있든 간에 인풋이 들어오고 나서 내부에서 감지하는 외부 상황은 차량 A, B가 다른 형태라 하더라도 A, B가 감지하는 외부의 모양은 같은 걸 감지할 거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된 알고리즘인 거잖아요. 테슬라의 차량도 차량마다 생김새가 다른데 지금 모델 S와 모델 X가 FSD가 되는데 그 둘도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동일한 위치에 카메라가 붙어있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센서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더구나 엔비디아가 원래 뭐 하는 회사죠? 게임용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잖아요. 게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시점 전환이잖아요. 그게 1인칭, 3인칭 아니면은 공중에서 내려다 보는 거. 이 각 시점에서의 그쵸. 빛 반사가 어떻게 되고 여기에서 어떻게 감지가 되는지를 그거를 수십 년간 연구해온 게 엔비디아인데 맞아요. 엔비디아가 만든 자율주행 플랫폼이 그 센서 위치 보정을 못할까? 그거는 뭐 그냥 식은 죽 먹기 아닐까? 네, 저는 꽤 그냥 딸깍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노력해서 해볼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현대차에 칩셋을 줬다. 뭐 하라고 줬겠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준건 아닐 거고.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 엔비디아가 늘상 얘기하는 게 피지컬 AI인 건데 지금까지의 트랜스포머 기반의 LLM은 문제가 그 안에서 그 심볼릭한 연산을 수행하는 게 되게 취약하잖아요. 1.1과 1.0009 중에 뭐가 커? 이러면 1.0009가 더 큽니다. 막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뭐 지금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파악하고 보정하고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언어 기반의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에서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피지컬 AI가 돼야 진짜 지능에 다가갈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피지컬 AI를 구동할 수 있는 환경과 학습시키는 플랫폼과 그거를 엔비디아가 다 갖춰놓고 매 세션마다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걸 활용해서 실제 현장에서 가동하기에 가장 유리한 곳이 어디일까? 사실 중국이 제일 좋겠지만 중국이랑은 너무 친하게 지내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으로는 독일, 일본인데 독일, 일본은 의외로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진 기술들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데 새로운 걸 도입해서 뭔가 하자라고 하기에는 약간 배가 덜 고파요. 그러면은 제조 기반이 다 갖춰져 있으면서도 뭔가 좀 압박감을 느끼면서 좀 열심히 해보자라는 태도가 되어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대한민국이죠.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에서 그럼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만드는 휴대폰이 1억 대가 넘어가고 현대차가 1년에 몇 대를 만들죠? 800만 대 만드나? 네, 1년에 수백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는데 그러면은 이 생산 제조 라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생산된 물건들이 바깥에 굴러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도 그렇고
근데 이들은 스스로 그거를 얻어내기에는, 그러니까 이번에 현대차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잖아요. 테슬라는 처음부터 그냥 베타 테스트로 계속 돌리면서 데이터부터 네. 수집을 네. 했다. 네. 근데 현대차는 그걸 안 하고 놀고 있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과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테슬라는 처음부터 그렇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차를 내놓은 거고, 그렇죠. 지금 저희가 뭐 5년 전에 사놓은 소나타에다가 갑자기 센서 박으면서 이 데이터 수집 좀 할게 이러면 네. 안 할 되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당연히 그런 레거시를 짊어지고 가는 회사들은 당연히 못하는 거를 왜 안 했냐라고 음. 비판하는 건 좀 너무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부터라도 사실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서 가공을 해야 될지도 몰랐던 거. 이번에 포디투다 사건이 있으면서 외부로 좀 드러난 거긴 하지만 그 포디투다 회사가 해온 방향과 현대차의 실제 그 자동차 기획하고 제조하는 그 라인이랑 거의 완전 따로 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이게 같이 가기가 되게 어려웠던 건데,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경영진 레벨에서 위기감을 느꼈을 거고, 거기에서 엔비디아와의 사실 칩셋 25만 개, 26만 개가 끝은 아닐 거잖아요. 그거 칩 주고 그냥 알아서 해라는 아닐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랑 재미난 거 해보자라고 여러 가지 협업을 할 거고, 그럼 거기에서 당연히 로봇 가지고 공장 자동화하는 거, 그 다음에 자율주행 시도하는 거 당연히 시도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스토리를 풀어볼 각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주식을 사도 되냐 아니냐 그건 뭐 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 한국의 회사가 그렇게 막 뒤처진 후진 회사가 아니다. 뭔가 희망의 씨앗은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딱 생각이 난 게 뭐냐면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네. 저도 썼던 표현인데 삼성전자가 거의 동네 바보 형이 됐었어요. 맞아요. 야, 저 형 놀리지 마. 그래도 한때 공부 네. 잘하던 형이야. 네. 이거였거든요. 현대차도 좀 그랬었어요. 음. 야, 저 형 놀리지 마. 그래도 내연기관차 제네시스는 잘 만드는 형이야. 이랬었는데 이제 HBM 시대가 되고 AI 시대,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 시대 오면서 로봇 또 엔비디아 만나서 자율주행까지 가면서 이제 현대차도 놀리면 안 되는 형. 아니 진짜 더 큰 형이 와갖고 이 두 바보 형을 그 깐부치킨 같이 먹을 품어준 때 거 아닌가요? 그 오늘 그 텔레그램 그 메시지 돌더라고요. 깐부치킨 먹으면서 젠스만 그렇게 힌트를 줬는데 아직까지 삼성전자 현대차 안 갖고 있으면 치킨만 사 먹었네요. 그- 거기 가가지고. 삼성도 치킨집 갈 생각만 했지. 오늘 진짜 홍치대 대표님 만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 그 조지 소로스 형님의 금융의 연금술부터 해서 또 시장 이야기까지 많이 배웠습니다. 아유, 저 너무 즐거웠습니다. 또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